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굳은 감정을 되살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엄근진, 굳은 감정을 살려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굳어진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길러서 디자이너나 창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감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그런 연습을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음 어렸을 때 이 스티븐 시걸이라는 액션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스티브 시걸의 감정 차트라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되게 좀 재밌게도 이분은 얼굴 자체가 엉근진의 대표적인 배우예요. 그래서 행복한, 슬픈, 뭐 심술 부리는, 짓궂은, 뭐 비꼬는, 그다음에 뭐 두려워하는 모든 희노애락의 표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좀 특히 남성분들이 얼굴이 좀 엉근질이 많죠. 특히 나이가 들고 꼰대가 될수록 엉근진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딱딱한 감정을 좀 이렇게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디자이너나 예술가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 첫 번째로 공감 능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화나거나 이렇게 뭐 짜증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둔해지고 얼굴이 굳어지면 역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표정 변화를 읽기 힘들겠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슬픔, 기쁨 또 뭐 짜증 이런 게 다 똑같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좀 감정 자체가 되게 굳어지고 단조로워지게 되면 어떤 표현하는 결과물이나 작업에 있어서도 다 굉장히 딱딱해지고 어떤 생각의 유연한 측면이나 표현 방식의 그런 어떤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나 창작자나 작가들이 어떤 감정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넓혀 가면서 내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남의 감정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자인이나 예술에 있어서 어떤 이 감정이 좀 뛰어나다는 건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감각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구분하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인간은 이런 감각을 갖고 태어나죠. 그쵸? 근데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는 빨간과 파란 사이에 있는 수많은 색깔들을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고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이런 7가지 단계보다 더 많이 구분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색감의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감각은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좀 이렇게 능력인데 보통 사람들은 감각은 타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타고 태어난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통하거나 많은 좋은 고급 취향을 갖고 자꾸 보고 또 노래를 듣고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감각을 길러내게 되면 역으로 인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감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는 능력을 이미지를 구분하는 능력 또는 뭐 텍스트를 구분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글자를 한번 기준으로 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미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드리자면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요거는 구글 아트랩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의 어떤 감정 지도를 만든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씩 봤던 뭐 피카소나 뭐 앤디 워홀 이런 작가들 그림을 보게 되면 뭐 그림의 제목을 알아야지만이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피카소의 그림을 주고 이 그림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좀 약간 뭐 평온하다 또는 되게 어떤 노스텔지아가 느껴진다, 우아하다 이런 단어들이 막 해시태그가 달리겠죠. 그럼 그런 단어들을 묶어서 그런 느낌의 그룹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피카소 그림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뭐 마티스 그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들을 미술가들의 그림들을 모아 가지고 단어와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굉장히 이제 하나의 맵이 만들어지겠죠. 왼쪽으로 갈수록 뭔가 따뜻한 그런 어떤 형용사의 의미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부드럽고 또 다른 단어들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쭉 맵이 그려지면서 이제 이런 단어만 가지고 즉 감각적인 단어만 가지고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니까요.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I was lucky to be raised by parents who had me in museums from early in life and just asked me what I felt about looking at different paintings, what it taught me about life and the human condition. And that's really in keeping.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왼쪽의 개발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란 그런 모험담을 얘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Keeping with what we've learned from the science of emotion, that our passions are really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that teach us about justice and harm and loving and what it means to be part of a human community. We were interested in documenting the power of art to reliably evoke nuanced feelings like wonder and serenity and admiration. There are very few contexts in our everyday lives that allow us to experience such complex feelings together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that may speak to the incredible power of art to enable us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bond over these shared experiences. One of the questions in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평온한이라는 그런 단어 주변에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뜨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그 그림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시태그가 밑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그램처럼 그죠. 그래서 뭐 평온하고 따뜻하고 경외롭고 이런 단어들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지 글자로만 따뜻함을 단어를 알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따뜻한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미술품을 통해서 감정을 경험하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도 훨씬 더 배가 되고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식의 이 프로젝트의 장점, 이득과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Speak to the incredible power of art to enable us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bond over these shared experiences. One of the questions in this new science of art and emotion is how many different emotions can visual art create in us as viewers? And with computational whiz Alan Cowan, my collaborator at UC Berkeley, we carried out a study that answers that question or begins to answer that question with Google Arts and Culture. We took 1,300 people and we asked them to provide their emotional ratings to 1,500 pieces of visual art. 자, 지금 보면 1,300명의 사람들한테 관객들에게 1,500점의 미술 작품을 보여주면서 어떤 감정을 받는지를 이렇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보고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한 2,500개 중에 몇 개는 예를 들어 뭐 따뜻한 느낌이 나고 몇 개는 차가운 느낌이 나고 또 몇 개는 경건한 느낌이 나고 이렇게 쑥 분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그림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을 통해서 감정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감정을 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rt that ranged across historical periods and genres. And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 하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뭐 고요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경외롭거나 또는 업절있는 느낌도 받고 이런 각각의 단어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단어가 중심이 돼서 분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따뜻한 느낌, 뭐 차가운 느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겠죠. And then with new statistical techniques that Alan has pioneered, we created a map for you 지도를 of 만들었네. what emotions does visual art produce. 이 점들을 하나하나 찍으면 다 미술 작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 지금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주로 색깔이 좀 어떻다고 좀 빨갛죠. 오른쪽으로 가면 좀 차갑고 이런 거 보면 왼쪽 같은 그림일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지금 보면은 뭐 그런 다른 단어와 좀 관계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차분한 단어, 왼쪽은 좀 더 경쾌한 단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든지 그렇게 분류가 될 것이고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술 작품에 느끼는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매핑을 통해서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The map really interestingly portrays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the emotions. I really encourage you to explore the map and
See how it aligns with how you feel about different paintings.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여기 이제 감정의 아틀라스라고 해서 아트 이모션 맵에 들어가면 이제 익스플로러 누르면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신비롭고 신비한이라는 단어라는 요 감정 안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은 76%는 약간 지루하고 23%는 혼돈, 방향 감각 상실 이런 식의 단어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아한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 더 들어갈수록 이미지가 사진으로 바뀌네요. 사랑의 숭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반고의 그림인데 예를 들어 지금 평온한 느낌이 61%, 우아함이 14%,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나 숭고함이 한 23%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느껴지겠죠. 이렇게 느껴지고 또 캄니스 다시 들어가 보면 러브라는 단어 들어가면 러브 사랑에 관련된 이미지 중에 요 관련된 이미지 중에 또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사랑이 48%, 그 다음에 51%가 또 다른 감정들을 또 갖고 있죠. 그죠? 친밀감이란 단어도 갖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다 머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그림들은 53%의 어떤 평온함, 23%의 어떤 우아함, 22%의 어떤 친밀감,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53%가 가장 큰 거니까 아마 우아함에 관련된 감정이 지배적인 그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고요한 감정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어떤 그 작가의 이름이나 이름만 가지고 검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단어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접하기 훨씬 좋을 거고 또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냥 한 장씩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망 안에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에 관련된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과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연결성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글자가 아닌 그림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게 희노애락,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뭐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이미지로 많이 공부할 수 있겠죠. 연습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맵을 통해서 감정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적인 그런 차이와 어떤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미지에 대한 어떤 구분과 차이를 훈련할 수 있어질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디자이너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우리 생각을 매핑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로 매핑할 수 있고 또는 이미지로 매핑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로 매핑한다는 건 글자를 이렇게 매핑을 해보는 거. 아까 그 구글에서 만든 감정 지도처럼 맵을 짜는 거죠. 좌측으로 갈수록 어떤 단어, 우측으로 갈수록 뭐 어떤 단어 이렇게 해서 맵을 축을 만든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키워드와 이미지의 매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있는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즉흥적인 아이디어들 좀 질서를 만들어 보고 끄집어내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생각을 조금 더 입체화시킬 수가 있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이디어를. 그 중에 학생들이 한 거 하나 지금 보면 이건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관련된 키워드 매핑을 한 건데 설국열차에서 떠오르는 이런 주요 단어들과 그 각각의 단어들에서 또 머금고 있는 하위 단어로 해서 이거는 원형으로 뻗어나가게 매핑을 한 거예요. 매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 원형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뻗어나가게 매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십자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매핑을 해보는 건데 이 같은 경우 열차를 기준으로 계급, 그 다음 신분제,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하위 뎁스로 내려감으로 해서 점점 키워드가 확장되는 게 있고요. 또는 열차, 기후, 빙하기, 지구온난화 이런 식으로 점점 설국열차와 관련된 주제들이 현실 세계 주제랑 또 머금어지면서 점점 하위 단계로 갈수록 생각의 어떤 폭이나
단어들의 사용성이 무궁무진하게 연결을 가지면서 확대됩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의 기본적인 그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급과 관련된 어떤 단어로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계급이 뭐고 계급 중에 신분제는 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단어와 가장 알맞는 이미지를 또 리서치를 해가지고 맵을 짜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십자가로 축을 다시 바꿔서 왼쪽으로 갈수록 깨끗한 이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더티한 이미지, 위로 갈수록 자유로운 이미지, 밑으로 갈수록 좀 계급적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만들다 보면 아까 여기 봤던 계급이나 이런 신분제 같은 경우는 이쪽 하단에 있겠죠. 위계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 찾은 요 키워드의 매핑들을 이미지로 다시 재분배하면서 이미지의 그 맵을 짬으로 해서 그런 계급적인 거를 어떤 느낌을 이렇게 이미지로 구분해서 만들어 보게 되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이런 글자와 이미지의 관계 안에서 글자 갖고 있는 의미와 이미지 갖고 있는 느낌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맵을 짜보뭐 해서 내가 이미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나 그런 의미들의 파악을 통해서 훨씬 더 확장되게 생각을 조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거는 이런 키워드에 따른 이미지 분류는 키워드에 맞게 이미지를 분류하다 보면 그 중간 지역, 약간 애매한 부분이죠. 그 중간 지역에 어떤 이미지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요걸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분류나 감정적인 어떤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을 떼왔는데 만약에 왼쪽에 어떤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abstract,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어때? 훨씬 더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좌측으로 갈수록 이 이미지 매핑에서는 어떤 실제 어떤 이미지, 사진 같은 현실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양측은 배치하기 쉬운데 요 가운데 있죠. 여기 지역은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할지 되게 애매하겠죠. 그런 식으로 요 가운데 중간 영역에 이미지를 넣고 뺐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배치하다 보면 단조롭게 그냥 뭐 추상해와 뭐 리얼리즘해와 이렇게 언어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사이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감각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란보로 그냥 언어로 딱 경계를 나눠서 외우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감각은 되게 단조로워지죠.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실제 무지개는 펼쳐보면, 프리즘에 펼쳐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컬러풀한 색상이 스펙타클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색상은 다양한데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라는 것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데 단조롭게 그냥 리얼리스틱, 애스트랙트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 중간 단계가 어때요? 새로운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우리 감정이 풍부해질 수 있는 거겠죠. 역으로 이번에는 어떤 글자나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구분이 되지만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 갖고 온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왼쪽에 좋아하는 티모시 살라메가 있고 그다음에 웨스 앤더슨이라고 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영화 감독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설국열차 같이 나왔던 그 배우분의 그 사진이 있고 오른쪽은 마치 CEO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이렇게 다 배우인데요. 각각 그런 개성이 다르죠. 패션도 다르고. 이런 사람의 어떤 이미지 패션에 따라 이번에 역으로 폰트, 글꼴, 글자, 폰트를 한번 매치업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는 디나모라는 회사에서 만든 폰트가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디나모는 뭐냐면 약간 좀 개성적인 그런 그 파운더리 타입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 이 글자도 어때요? 지금 티모시 살라메 입고 있는 옷처럼 뭔가 자유롭고 요즘 MZ세대가 느끼는 그런 자유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불규칙한 느낌, 그다음에 자유로움, 변칙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역시 글꼴에도 그대로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이 디나모 글꼴을 아는 사람은 여기 티모시 살라메를 왜 디나모로 이렇게 규정 지은지를 보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 공감을 하는 거죠. 아,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스타일과 느낌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글자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랑 커넥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글꼴의 형태도 그죠? 두 번째 그릴 타입은 조금 더 아까 디나모라는 그 글꼴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지오메트릭한 조금 더 기하학적인 그런 폰트들을 많이 만드는데 여기서 보는 글꼴들 보면 굉장히 글꼴의 그런 버라이블 폰트라고 해서 글꼴의 모양이나 형태들이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기계적인 실험도 하고 되게 창의적인 그런 표현하는 글꼴 회사인데요. 이거는 마치 웨스 앤더슨이라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면 양복을 입고 있지만 약간 댄디하고 좀 창의력 높은 그런 예술가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퓨처럴 폰트라고 해서 미래의 어떤 사용할 만한 폰트를 보면 지금 보는 이런 퓨트라 같은 이런 글꼴들이 어울리겠죠. 손글씨보다는 뭔가 뾰족한 A와 지금 화면에 보는 뾰족한 A와 이런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의 글자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양을 나가는 그런 폰트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옷을 통해서 퓨처럴 폰트를 이렇게 규정 짓게 되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글 폰트인데 이거는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뭐라 보면 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뭐 CEO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런 아까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메이저 느낌이 나는 그런 회사들의 폰트겠죠. 그런 느낌의 폰트들은 이런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또 규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꼴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느낌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로 매치업 시켜서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또 창의적이고 그 글꼴이 갖고 있는 느낌을 글로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지와 글자의 이런 관계 안에서 차이를 구분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기르고 자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좀 마무리 좀 하자면 앞으로 이런 느낌을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이 느낌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느낌에서 의미 단계로 발전시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디자인 실력이나 디자인 이해하는 안목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건 색감을 보던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 풍부한 느낌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의미를 읽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더 많은 이미지와 글자의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글자를 그냥 글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글자 각 부분의 용어를 알게 되면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얼굴, 눈, 코, 입, 손가락, 손톱, 손마디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글자를 그냥 덩어리로 글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센더, S, 하이, 디센더 뭐 그다음 베이스라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형태를 볼 수 있고 느낌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머리가 허해지고 또 어느 순간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 이제 내가 느낌만을 즐기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의미를 읽어 나가는 디자이너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미를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감각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감각이라는 게 느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파악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게 형태와 색감을 구분하는 그 능력을 가질 때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이런 글자들 보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죠. 이런 다양한 글자들의 느낌과 차이와 의미를 읽어 나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글자를 써야 되고 왜 그 글자가 좋은지 그런 맥락도 이해하고 왜 그런 느낌이 어떤 이미지랑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매치를 시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썼던 글자가 요만큼 몇 개밖에 쓰지 못했다면 나의 감각적인 라이브러리를 확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내가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 왜 감정이 풍부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감정의 그런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의미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디자이너로서 안목을 늘릴 수 있고 또 예술가나 창작자로서 더 재미있는 작업들을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